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는 지방자치, 그 기본 권리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주민들은 지자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참여권이 강화되고 지방의회는 정책 지원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지방의회 위상이 높아지고 출마 연령 기준 또한 만 18세로 하향돼서 6.1 지방선거 출마 경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쪼록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힌 실효성 있는 법 시행으로 자치 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강원 민심으로 바라본 2022년 지방선거에 대해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김기석 교수, 강대규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중심으로 후보군과 관련된 얘기 해봤고요. 오늘은 어제 못한 도교육감 관련된 얘기 잠깐 나누고 지방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에 대한 얘기들도 나눠볼까 합니다. 교육감 얘기부터 먼저 이어갑니다. 도교육감 예상 후보로 김기석 교수님께서는 강사명, 문태호 후보 언급해 주셨고요. 강대규 변호사께서는 신경호, 민성숙, 유대균, 원병관, 조백송, 최강익 예상 후보까지 거론해 주셨습니다. 도지사에 비해서 확실히 그 도교육감 후보군들은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또 부동층도 상당히 좀 많아 보이는데 강원도 교육감 선거 키워드, 김기석 교수님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게 연령, 세대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 것이 아마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학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의 학생들이 학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나. 특히 예. 이제 수능 점수가 낮아졌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 바람에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는데 요즘에 수능이 조금 옛날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수능을 안 보는 학생들도 많고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 수능 점수가 이제 올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과거와 같이 무슨 야자를 늘리고 이런 형태로 그 성적을 올리려고 시도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작은 학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한 64만 명이 태어나서 44만 명이 대학 갔는데 작년에 24만 명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학교들이 전부 소형화되거나 없어져야 되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그 지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 제 생각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돌봄이 아주 큰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 세대 분들에게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의미 있는 체계적인 또 안전하고 아주 그 복지에 가까운 그런 돌봄 체제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교육감 후보가 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감 후보가 10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춘추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백가쟁명이라고 칭을 하고 싶고요. 교육감 선거의 특수성이 일반 지방선거면 모든 유권자가 관심을 갖지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취약자녀나 입시자녀가 있는 가정의 유권자들만 관심을 크게 갖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자녀나 입시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도 어떻게 관심을 끌어낼 것인가라는 것이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선거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0명의 후보가 모두 출마를 하면 사실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되는데 15%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한 후보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과 관련된 얘기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봤고요. 자치단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빅3 아니겠어요? 춘천, 원주, 강릉인데 교수님 어떤 후보들이 현재 자칭타칭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이제 춘천도 원주도 예. 제가 어제 그 키워드를 백가쟁명으로 제시했는데 예. 보니까 방금 또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강 아주 변호사께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예, 예. 그 춘천도 원주도 역시 백가쟁명 다른 이유로 말이죠. 예.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렇습니다. 춘천은 현직 시장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굉장히 후보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일단 현직 그 시장님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전자가 많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야권에서는 전직 시장님들이 또 출마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추신 분들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한 분이 이렇게 쭉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혼전하는 비슷비슷한 그 지지도를 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런 양상을 춘천은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권도 한 6명, 야권 6, 7명 뭐 이렇게 지금 맞네요. 많이 출마를 예. 하셨고 원주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원주는 사실 그 시장님이 지금 3선 제한에 걸려서 이제 못 나오시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대부분 어쨌든 신인들이 나오는 것인데 물론 정치 신인은 아니죠. 다른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신인들이 나오시는 건데 이상하게 또 원주는 상당히 앞서가는 후보가 한 분이 있어요. 예, 이제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뭐라 그럴까 그 후보에 얼마큼 다른 후보들이 지금 따라붙을 거냐 예. 이런 게 지금 당장으로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도 여권 한 6명, 야권 3, 4명 맞네요, 뭐 이런 거기도. 식으로 예. 지금 후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지금 양상이죠. 예. 강 변호사님. 네, 강릉을 말씀드리면 강릉도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이 여론조사에 언론에서 하마평에 올리는 후보들이 12명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김한근 현 시장이 있고 심영섭 강원도의원, 강희문 강릉시의장, 김홍규 전 강릉시의원, 김남수 전 강원도청 국장이 있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하고 배선식 지역위원장, 이재한 강릉시의원, 위호진 도의원 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출마 선언을 명확하게 한 분은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후보 한 예. 명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출마 선언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하니 권성동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께서 얼마 전에 요직을 내려놓긴 했지만 그래도 선대위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출마 선언을 먼저 한다면 대선에 힘쓰지 않고 본인 선거를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출마 선언 시점을 좀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춘천, 원주, 강릉 모두 여야 합해선 12명 안팎의 후보들이 진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춘천으로 먼저 좀 가볼게요. 전현직 시장들 간의 이 불꽃 튀는 경쟁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재수 여당의 현직 시장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좀 뜨겁게 맞붙을 또 여당 내 후보들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광준, 최동영 전 시장 출사표를 던진 상태. 국민의힘만 봤을 때는 이광준, 최동영 전직 시장과의 당내 공천 경쟁 강 변호사님 상당히 뜨거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직 시장 또 전전 시장까지 모두 등판을 한 것인데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최동영 전 시장이 1위를 달리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간극이 1위부터 5, 6위, 1위부터 7위까지의 간극이 1등이 13%, 2등이 12% 이 정도로 10% 내에 박스권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선거가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어떠한 양상을 어떻게 변해갈지는 아직 많은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현재 순위는 많은 여론조사에서 순위는 항상 고착화되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변수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쪽 볼까요? 이재수 현 시장 말고 네.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후보. 우선은 이제 육동환 전 강원 연구원장이 예. 계시죠. 이제 뭐 국무차장 같은 걸 지낸 그 이제 화려한 어떤 관료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그 약진한다 그럴까 이제 인지도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수 시장과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그보다는 격차가 있지만은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도 상당히 열심히 쫓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강청룡 도지사 농업특보 이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허소영 도의원 또 이제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원선이 강원대학교 병원 감사도 꽤 오래전에 이미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열심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이 뒤에 내부는 아직은 하여간 조금 인지도 측면에서는 조금 높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원주는 무주공산이에요. 원창모 원주시장 3선 연임 제한으로 이제 이번에 선거에 못 나오게 되는데 현재까지 뭐 여야 합쳐서 12명의 후보 아까 우리 추려봤었는데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여당부터 좀 살펴볼까요, 교수님? 네. 우선 이제 아까 제가 한 분이 좀 앞서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자열 전 도지사 비서실장이 여론조사에서 꽤 인지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숫자 자체가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긴 한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던가 혹은 잘 모르겠다던가 이런 비율이 거의 반에 가까워요. 부동층이 많네요. 아직까지요. 그렇죠. 부동층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높지는 않지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최혁진 보훈공단 이사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현재 도의장인 곽도영 의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섭 전 의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석연 현 시의장도 있고 유인출 시의원 등등 한 6, 7분 됩니다. 굉장히 그 무주공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역시 많은 분들이 출마하리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출마하리라고 예상한 분들은 대부분 다 출사표를 던진 그런 상태입니다. 후보도 많은 만큼 또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단일화의 변수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 쪽은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원주시장 후보로는 박동수 원주시 번영 회장이자 변호사인 후보가 있고 또 박현식 한국경영기술연구원장, 또 원광수 전 도의원, 전병선 전 시의원 이렇게 4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원주 상황이 현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2명이 다 민주당이고 또 지난 12년간 민주당 원창목 시장이 원창모 시장이 임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원주에서는 굉장히 난항을 겪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공천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전략적으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구자열 후보가 지지율을 높은 것에 대해서 좀 특이한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지금 여당 후보 구자열 후보나 최혁준 후보 두 분은 최근 몇 년간은 원주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구자열 전 최문순 도지사 비서실장을 하면서 도청 소재지인 춘천에 주로 계셨고 또 최혁진 청와대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계셨는데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 박동수, 원광수, 전병선 이런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히려 원주에서 활동하신 분들인데 이 지지율이 오히려 원주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분들이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 이것이 민심을 날카롭게 반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돋보이는 곳인데 여론조사들 살펴봐도 압도적으로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강릉의 관전 포인트 뭘로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강릉은 보수세가 워낙 강한 곳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에 그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서 진보 쪽 말하자면 민주당 쪽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에서는 상당한 차이로 결국은 이제 보수 쪽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 하면은 보통 이제 예를 들면 가장 훌륭한 후보를 내겠다, 가장 득표력이 높은 후보를 내겠다 생각하지 않고 누굴 내도 보수 쪽에서 내면 당선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반대로 이 여권 쪽에서는 누굴 내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포기하는 분위기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다이내미즘이랄까요? 왜냐하면 어떤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에 도전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이분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정책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정치의 과정도 좋아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좀 뭐랄까 좀 동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의 선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강릉 쪽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강릉은 현직 시장이 매우 높게 나오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사선 의원을 하고 있는 만큼 보수 강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시장이 높게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율 자체가 높게 나오는 것인지 그렇다면 후보를 다른 사람 국민의힘 후보로 해도 높게 나올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강릉시 당협위 또 주요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좀 지켜볼 중점 사항이고요.
좀 특이한 것이 그저께 김중남 민주당 후보가 강릉시장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사실 출마 선언을 할 때 보통 시청, 군청, 브리핑룸에서 시청군청 시민소통실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데 강릉시청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브리핑룸을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예.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강릉시의 후보가 시장 후보가 12명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 김중남 민주당 후보가 거리에서 이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그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예. 앞으로 강릉시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다 모든 후보를 브리핑룸을 안 빌려줄 것인지 또 예.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관련된 같은 당 소식들은 후보들은 나중에 빌려주시지 않겠어요? 네. 그럼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소식 들어오면 나중에 강 변호사님께서 추후에 정리를 좀 해주시는 예, 걸로.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현역 프리미엄 얘기를 이어가 보면 강릉 비롯해서 홍천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횡성 같은 경우에는 현역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교수님?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제가 뭐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어떻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현역 프리미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서구 국가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서구 국가들의 특히 이제 의원 내각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보통 80%가 현역이 당선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뭐 현역이 유리한 것은 당연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경우에 예컨대 우리는 3번에 걸쳐서 당선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현역이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나머지 2번의 선거, 첫 번에 되고 난 다음에 2번의 선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경쟁, 정치적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반드시 그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현역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했던 뭐 군정 시정이라든가 군정이라고 네. 하는 것이 높이 평가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가운 현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빅3 이외, 원주, 강릉, 춘천 이외 격전지 어디를 꼽고 싶으세요? 저는 그 군단위 선거 중에 관심 있게 보는 곳이 영월인데 영월이요? 이 영월의 최명서 현 군수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31.4%가 나왔는데 또 다른 국민의힘 박성규 전 군수가 28.6%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 현직이 30%가 넘으면 안정권의 공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 군수가 또 3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당협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당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요. 태백의 경우에도 류태호 현 시장이 19.1%로 1위기는 한데 2위부터 7위까지의 후보들이 모두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합을 합치면 30%가 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면 또 어떠한 그 공천을 받게 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이런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네. 단일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래요. 단일화라는 것은 모든 게 플러스되는 것은 아니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답을 드리면 이번 선거에서 제일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그 민주당 쪽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12분이나 당선이 됐는데 네. 과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살아남고 어떤 분들이 교체되는가. 또 자, 지난번에 상당히 유리한 쪽에서 보수 후보들이 당선됐던 그런 지역들에서도 과연 그 민주당 쪽에 유력한 예.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런 측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2개 중에 얼마가 살아남느냐.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정리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의 이슈워드를 뒷부분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강대기 변호사님, 오늘의 이슈워드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네, 저는 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가쟁명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백가쟁명이지만 선택받는 분은 단 한 분이라는 거. 우리 후보님들이 경제를 살리겠다, 안보를 지키겠다, 혹은 뭐 제대로 하겠다 등등의 두리뭉실한 그런 네. 입바른 소리보다는 지역을 발전시킨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본인의 철학과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잘 설명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뭐 아주 간단하게 대선이라고 말씀을 대선이요? 드리면서 대선이요.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부분은 아무도 그럼요. 없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 결과가 있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후에 도지사라든가 혹은 자치단체장 선거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MC는 제가 뽑은 이슈워드는 오늘 초지일관입니다.
정치에 몸담을 때, 입후보할 때 마음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당선 이후까지 가져가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정치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초지일관 가져와 봤습니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 검증을 위해서 바쁜 시기입니다. 철저한 검증으로 내실 있는 지방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진행 상황은 꼼꼼하게 저희가 점검을 할 겁니다. 강원대학교 김기석 교수, 강대기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강원도의 경우 홀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급증하면서 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음대로 사는. 집에만 들어앉았다가 오늘은 나들이를 가니 좋네요. 이에 횡성군에서는 외로움 공감단 배프를 통해 외로움 계층을 발굴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외로움과 고독을 비롯한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 사회는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되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이제 외로움 정책 팀을 조직하여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감과 소통을 통한 사람 간의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개인 1대1로 조사를 면접 실시를 했어요. 했더니 어르신들이 상당한 부분,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공감력이 떨어져서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과정을 봤는데 식사를 하는데 너무 조촐하게 식사를 하셔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 돌봄 공동체 강화를 위해 추진된 외로움 공감단은 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외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대상에 맞는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극심한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져 마음의 병을 키우는데요. 외로움 공감단은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분들하고 지금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저희들이 찾아가 뵙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뵐 때마다 정말 좋아하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같이 또 친정엄마 같은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배부 활동을 어머니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말 한마디 나누기 힘들었던 어르신들은 외로움 공감단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 저희들은요. 혼자 집에 있으면 종일이 가도 말할 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면 웃고 즐기고 참 좋은 시간이에요. 추운 날씨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어르신들은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로움 공감단에서는 찾아가는 건강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작된 건강체조는 치매, 관절통 등의 각종 질병 예방을 비롯해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목공예 체험도 진행되는데요. 자조 모임을 통해 자체 개발 운영되는 목공예 체험은 이웃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요. 또한 저희들이 오는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거를 더 자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저희들도 보람차고 앞으로도 더욱더 함께 나눔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럿이들 모여가지고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이웃 간의 노력이 노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공감단 활동을 활발하게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도록 저희가 열심히 찾아가고 발로 뛰겠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따뜻한 관심과 말 한마디라고 하죠. 노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외로움 공감단을 통해 도민 누구도 외롭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1월 13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